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마다 가지고 있는 DNA가 조금씩 달라요.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야당이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1960년대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마 출생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겁니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실시를 해서 산업화, 그다음에 뭐 근대화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80년대 중반, 80년대 말 이때까지만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우리를 뒤따라오는 후진국들이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세계 학술대회나 경제관계 회의에 가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모형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세계적인 어떤 경제 회의나 이런 곳에서 또 갖다 후발 국가들이 별로 그렇게 모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의 연유가 어떠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성공한 것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서 나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공의 신화를 갖다 썼던 것이 90년대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방식이 21세기에 돌아가지고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은 옛날이나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고 미래를 갖다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니까 변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도 안 한다고 해도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싹이 돋아오질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참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몇몇 잘하는 기업에게 놀아주면서 한 20년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큰 사람은 엄청나게 커버리고 그 밑에 가려있던 사람들은 전혀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양극화 현상, 불균형,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사실은 199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 사회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했어야 했죠. 근데 그 변화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의 개발 시대에 정부의 각종 시혜를 받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자란 우리나라의 몇몇 되는 커다란 경제 세력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재벌들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정부가 거기에 변화를 갖다가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서 그걸 안 되게 하니까 정부는 역시 그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1987년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할 적에 당시에 제가 국회에서 그 헌법 개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집어였어요. 그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왜 넣느냐? 여러분들이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면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의 민주화는 알아도 경제의 민주화는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누가 나보고 경제민주화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까꾸를 물어요. 당신은 정치의 민주화는 아느냐?
그럼 정치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헌법 체계 내에서도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권력도 집중이 돼서는 안 되니까 상권이 구립이 돼야 된다. 각종 제도가 다 들어있다.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똑같아요. 특정 경제 세력이 경제를 전체를 지배하고 그걸 떠나서 나라의 모든 운영,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입니다. 몇몇 안 되는 경제 세력이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말은 그것도 왜 생겨나느냐? 이게 2012년 미국에서 어느 한 경제학 교수가 각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이거를 따지다 보니까 포용적인 성장을 한 나라는 성공을 했고 포용적인 성장을 못하는 나라들은 실패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단어가 인클루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형용사를 따서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라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이 나오기 전서부터 우리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샌더스 돌풍, 그 다음에 이 힐러리 민주당 지금 대통령 주력한 후보가 결국은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 이제는 자본주의도 건양 자본주의는 안 되고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을 해야 되고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데모크라시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인클루시브 데모크라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들으려고 안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야 그게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제가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구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뭐 영미식의 책에는 들어있지 않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2012년서부터 그 인클루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IMF, OECD 여기에서도 이제는 경제를 인클루시브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겠다 이거예요.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소비도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정체 상태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정체에 빠지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혼란이 야기되면은 결국 가서 경제의 효율은 없어진다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그 노인 샌더스가 부르짖는 이 구호에 대해서 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소득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거를 규제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마 지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8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리자 하고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뭐 현대건설에서 신화를 창조한 사람이고 경제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줄 것 같으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격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만두고 저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니까 대통령을 만들면 우리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 사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경제 정책이 뭐였어요? 기업 프렌들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위주로다가 경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은 잠실에 롯데라고 하는 높은 빌딩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반대를 뿌리치고 군사시설을 변경해 가면서 저런 거를 해주면은 기업들이 기분이 좋아서 투자를 잘하겠죠. 그러나 어느 한 기업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정부가 동조를 했을 뿐이지 그 결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그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나쁜 성적표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또 어떠냐?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3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 3년이 경과된 과정에서도 보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고 경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화, 결국은 60년대, 70년대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를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8%가 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어떠한 사고로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냐면은 전 대통령 박정희 씨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그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성장 콤플렉스가 걸려가지고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헛된 꿈을 갖고 성장 하다가 보니까 성장은 안 되고 오히려 더 경제는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요. 그 왜 근본적으로 그게 나타나냐면 과거에는 대기업을 위주로다가 해보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성과도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문민정부가 돼서 문민정부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세상이 90년대는 완전히 옛날과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관리들 불러다 가지고서 성장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대기업들이 활기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성장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는지 여기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리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부자, 큰 기업이 잘 되면은 그것이 흘러서 밑에 조그만한 기업,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조그만 기업도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허구맹랑한 구호를 갖다 내걸고서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IMF 사태 이후에들 다 출생하신 분들 같은데 이게 IMF 사태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경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IMF 사태가 났을 적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최대의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이 겪어지게 된 과정이 어디냐? 결국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하려면은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 대기업의 절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을 다 풀어버린 겁니다. 자, 금융기관에 돈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고, 투자를 마음대로 갖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꼬다가, 다시 말해서 과잉 부채를 해가지고서 결국 투자를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과잉 시설을 만들고, 과잉 시설, 이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과잉 시설, 이것이 IMF 사태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 나온 정권들이 행한 게 뭐냐? 대기업을 잘 되게 하면 경제가 잘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불균형만 더 크게 가져오고 경제적인 치료를 걷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은 우리나라의 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못해요.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나라에서는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자본주의가 안전이 될 수 있느냐? 이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가지고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적에 우리 큰 기업이나 돈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있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공허한 말만 하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바탕 속에서는 경제의 효율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60년 가까이 해온 이 경제 정책의 틀을 제대로 생각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20년, 1993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스태그네이트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왜 못 치료하느냐? 이게 사회 구조 자체, 경제 구조 자체가 고착화돼 가지고서 옛날과 똑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와요. 그럼 그걸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나라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정치입니다. 근데 일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커다란 경제 집단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한 정권이 6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러한 고착된 상황에서 정치, 관료, 그 다음에 기업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세계는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도 되지도 않고 일반 국민은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소생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니 일본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에 한참 성장하던 역동성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에 놓여 있어요.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 사람보다는 다이나미즘이 좀 더 많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다이나미즘이 점점 꺼져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려줄까? 그 사람들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생동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짜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말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체에 가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쉬운 길만 찾아요. 자, 아직도
대기업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페이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작동하도록 하자. 가장 좋은 예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투자 의욕을 갖다가 높여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다. 기업에. 그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계속 인하해 왔어요. 법인세 인하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어요. 법인세 인하를 해주니까 결국은 결과로 남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커지니까 결국은 유보소득으로만 남습니다. 어쩌면 그 패턴이 우리와 일본과 똑같아요. 일본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내는 것은 있지만 그 이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순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일본이 자기 나라 GDP의 44%가 유보소득으로 잠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잠겨 있느냐 하면 우리도 한 34%가 유보소득으로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뭐 미국이 불합하고 뭐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싸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살아날 것 같죠? 그 경제학의 이론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금리가 싸고 돈을 많이 풀어도 투자가 안 돼. 왜냐? 이제는 기업이 약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기 남에게 질까 봐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그냥 은행에서 마구대고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면은 내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가지고 수도 뭐 60개, 80개 계열 기업을 거느리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돈을 집어여서 돈벌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노령화는 급속하게 돼 있으니까 자체 내 국내적인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수가 없어요. 소비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해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틀, 큰 데만 잘해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사회의 간격만 넓혀지고 그 자체가 사회의 혼란을 갖다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불안하니까 더 투자 심리가 줄고 그렇게 되고 이거를 바꾸려면은 지금 현재의 방식을 바꾸고 지금까지 했던 데 대해서 이제는 좀 소규모의 조그만 사람들 지금 참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해서 소비를 촉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흘러갈 것 같으면 정치가 변해야 돼요. 정치가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젖어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젊으신 생각에 정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로만 근사하게 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세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돈이라는 걸 가지고 뭉쳐있는 막강한 세력. 이 사람들이 작동을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저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시장경제라고 하는 제도와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시장의 효율을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의회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 왜 미국에서 저렇게 뭐 샌더스 돌프 같은 게 나느냐. 미국의 월가 같은데 막강한 세력이 미국 의회를 갖다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의회가 그러한 사회적인 조정을 갖다 하려고 같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의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탐욕스러운 월가의 금융회사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손실을 끼치게 해놓고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영역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월가가 배출하는 이익이 미국 전체 기업이 배출하는 이익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전부 월가가 그 원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갖다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의회가 어떠한 짓을 하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떠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내보내고 어떠한 정당을 내보냈을 적에 그래도 우리의 현실 문제를 갖다가 타결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갖다 받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과거는 국회의원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바뀌어서 한 10여 년 쳐다보다가 갑작스럽게 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안정을 갖다 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차출된 응급의사처럼 여기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 당이 뭐를 해야 할 건가를 좀 변모를 시켜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좀 신뢰를 받게 해서 지금 답답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음에는 한번 새롭게 뭘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서 이번 4.13 총선에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왜 꼭 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또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으로도 느끼셔야 됩니다.